네, 지역의 이슈를 취재, 정리, 또 전달해드리는 천태만상 시사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정책과 정치, 교육, 사회 이슈, 사건, 사고, 또 민생과 경제, 생활 이슈 등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함께할 분들 소개할게요. 자, 매력적인 뇌피셜로 전라북도 언론 현안을 낱낱이 파헤치는 하이볼을 애정하는 우리 전라북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아 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또 나왔어요. 네, 두 번째가 됐는데 이제 이대로 굳히기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우리 정선화 위원장 함께했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봄 햇살같이라고 저번에 소개했죠. 김나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 주는 한번 쉬었어요 우리가. 네, 한 주 쉬니까 조금 좋죠. 근데 격주로 할 때는 되게 좋았는데 매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손 추장님 어제 새벽까지 안 자고 있던데. 아, 막걸리 보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 유튜브에 시간에? 올라왔길래 유튜브에? 예,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네. 다들 이렇게 자기 소개를 굉장히 개성 있게 하는데 저만 정통 시사뉴스 이렇게 느낌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좀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하게, 예. 좀 더 가볍게. 정원천 국회의원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전 충분히 출마할 거라고 굳세게 믿고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네. 출마 불출마에 대한 선언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으로 전북의 당면 과제 해결을 이어 나갈 것이냐 마느냐에 고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1년 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애초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이 그때 있으셨겠죠. 그때마다 다른 명분과 신뢰를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낙선의 위험 가능성 그거를 너무나 높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낙선에 위한 생각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얘기도 네. 하는데요. 사실 만약에 여기서 당선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당선이 된다면 하이 리턴이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요. 호남에 사실 정우천 의원은 당선이 되면 그만큼의 정부에서 엄청난 동력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해도 호남이라는 우리 특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뭐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어도 그 앞서서 그 여론조사 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 2월 말에 뉴스원에서 실시한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 여론조사를 보면요. 무소속 임정혁 예비후보가 30%로 1위, 국민의힘 정운춘 의원이 17.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운천 의원이 불출마 기자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이 여론조사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일개 신문사가 한 여론조사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30% 이상의 콘크리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했더니 그 뉴스원의 기자가 발끈했죠. 일개 신문사라니요. 그러니까 다시 정운천 의원이 10개 신문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아, 그러면 한 개 신문사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만큼 정운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 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를 하는 기관의 특성이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상관없이 정우천 의원 입장에선 정부와의 과교 역할에 중점을 둔 거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걸로 좌지우지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뉴스원의 여론조사를 뭐 그렇다 아니다 긍정도 부정도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쌍발통을 정운천 의원이 굉장히 주장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민주당 일색인 곳에서 그 여당과의 어떤 가교 역할도 충분히 했고 그런데 뭐 이게 안 통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쌍발통 정치가 이제 정 의원님이 2010년 정도에 첫 선거 당시에 출마에 들고 나온 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아닌
여야가 함께 경쟁하고 책임진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함께 굴러가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항상 저기 이걸 많이 모션을 많이 취하시죠. 네, 하실 때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치,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한때 근데 협치란 말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자. 이게 통치의 기본 요소거든요. 그래서 경쟁과 타협이 병존하는 이런 민주주의 사회, 뭐 이런 정치 사회 이런 걸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한때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좀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런 여야 이제 대표 의원으로서 어떤 거를 전라북도의 이익을 가지고 왔느냐 이제 이 부분을 중점을 놓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임정혁 예비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국가 예산 관련해서 이제 공격하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전라북도에 실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과연 협치만으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아프게 파고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임정혁 전 군수 이제 후보가 네. 치고 나갔던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일단 뭐 민주당 텃밭인 전라북도에서 정운천 의원은 32년 만에 딱 깃발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날의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 청사가 바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네. 정우천 의원이 16년도에 당선이 됐었을 때도 뭐 과반수 50% 이상이 되거나 그래서 당선이 된 게 아니고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때 36.7%였나 8%였나 제가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3분의 1의 지지율을 가지고 과반 이상이 아니게 항상 변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이인 거지. 또 뭐 인지도로 또 따지는 분들도 계신데 오세훈 시장이 전라북도 와서 출마를 한다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또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지금 후보들 전부 국민의힘을 옷을 입고 출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후보적인 경제력인 그 가치의 평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16년 당시에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을 때는 물론 후보적인 그런 경쟁력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또 선거 구도 자체가 저희한테 유리한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거를 비교해 본다면 정서가 바뀌었거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언론에서 또 몰아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뭐 정서가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 전주울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었었는데 뭐 이제는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상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보당의 약진 뭐 또 이런 기사를 썼어요. 제가 볼 때 또 약진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건 또 아닌 만큼 그냥 힘이 약하거든요 아직도. 생각보다 지금 많은 한 달 정도 되는 선거를 앞두고는 진보당의 후보 지금까지 봐왔던 후보들 쪽에서 좀 높은 퍼센티지가 나온 것 같기는 그런 것 해요.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진보당이 상대적으로 각 지역에서 약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았던 전남과 이제 전북 지역에서도 좀 많은 지지도가 나왔었는데. 6일 지방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약 20명이 당선됐었고 지난 지방선거의 2배 정도 이제 나왔었고 소수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이 배출됐던 이런 좀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노동자와 지역 정치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민주당 성향이 짙은 짙은 이제 지역 특성 가운데서 최근에 지지율 확대를 위해서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지지 퍼센트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한병도 도당 위원장이죠 민주당 탈당한 후보자는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김 아나운서? 네, 한병도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 재선거에서 공천할 수 있었지만 최고위원회 고심 끝에 무공천을 결정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탈당 후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는 많은 후보군이 현재 민주당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와 다르다면서 당선 후에도 복당은 있을 수 없다며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정말 안 받아줄까요? 역대를 보면은
사실을 받아줬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은 의심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만큼 이번에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날 이제 고민해보고 싶은 날이 곧 오겠죠, 저희도. 네네네. 아니 그래서 그 이제 모 후보랑 제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입당 안 시켜준다는데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까지 복당을 시켜준다고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모두가 다 복당이 됐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유력하신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후보님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과 더 어울리는 분이지 않냐. 저희는 라는 식으로, 입당이 네. 없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철새 정치라고 봐야 되나 이런 걸 저는 그렇게까지도 안 보거든요. 철새 정치라고요. 어차피 정치라는 게 당선이 목표잖아요. 근데 굳이 뭐 왔다 갔다 했다고 그걸 철새까지 비유하는 뭐 옛날 우스갯소리 철새들이 조금 속상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손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철새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정당의 이념이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너무 쉬운 건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당이 이념이나 가치가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네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 관계자분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저희 전북 지역에서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전통적인 이런 민주당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별로 신뢰하지 않고요. 이번에 복당 말도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주변 이제 단체 관계자분들이 정치인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일단은 경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말들이 예전 말로 하면 궁중화법, 이제 이런 궁정화법, 요즘 말로는 여론 외교. 여론 외교? 여론 외교. 예, 이런 식의 표현으로 좀 퉁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싶습니다. 뭐 나중에 뭐 받든 안 받든 그걸 뭐 우리가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당선이 되신 분이 중앙 정치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한다면 뭐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뭐 내년 총선을 정운천 의원은 이제 기약을 했는데 뭐 지역 선물 보따리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고 또 새만금 관련해서 예타를 연재를 건의를 했어요. 굉장히 뭐 총 공세를 펼칠 계획일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아무래도 입장에서는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 내년 선거가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총력을 정운천 다하지 의원 않을까.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정운천 의원 이제 포스트 정운천 근데 인물을 지금 키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권력 의지를 투영시킨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국민의힘이 그 쌍발통이나 또 전라북도에서의 민주당 일색인 곳에서 어떤 정도의 또 발휘를 하려면 그다음 이제 인물도 필요한데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우리 또 정선아 위원장일 수 있겠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면 좋죠. 그러면 네큼 받으세요. 그냥. 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내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탈표 배우를 이낙연 전 대표로 지목을 하고 영구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이 될 때는 조금 갭이 있는 시기긴 한데 김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시죠. 네, 청원은 이틀 만에 4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는요?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는 현재 7만 명이 넘은 어. 상태인데요. 또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당 청원 역시 7만 명을 넘어서 이들 청원 모두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또 이탈표를 던진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많은 이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 이탈표를 던지든 뭘 하든 뭐 이런 부분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기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그 이탈표를 던진 후보자들,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요. 네. 색출하자는 이런 당내 강경 그런 발언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론으로 힘차게 뭐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건 그 안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반대표가 나왔는가를 좀 내부에서 고민하고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수색하듯이 그러한 내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걷어낸다는 건 저는 큰 위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팬덤 정치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내 다원주의를 굉장히 위협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가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중들이 그 권력자의 어떤 의견이나 이즘에 편향돼서 가는 부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강준만 교수도 그분의 책에서 몇 번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저 군산의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에 포함되지 않다면서 한간의 소문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온 거 어떻게 이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소위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 44명을 적시한 낙선 명단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들은 여러분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 지역구, 전화번호 등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신영대 의원이 이 명단에 포함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무슨 이유로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자 테러가 다시 시작됐다고 했고요. 이러면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냐면서 특정 의원들을 마녀 사냥하는 구태는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네, 어느 당이나 태극기 있죠. 하시는 분들하고 가스 들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정치를 할 때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경우도 있는데 그 정당 정치에 있어서 또 굉장히 유해 요소이긴 하거든요. 아까 손 추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뭐 장가요? 아니지 장사님은 아니고 그 미국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들어오셨나? 누구죠? 목사님 그런 분들 말씀을 아끼시네요. 네. 지금 이제 3월 8일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을 시기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결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뭐 지지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팬덤 정치에 대한 좀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이 팬덤 정치라는 게 참을 수 없는 적이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갖게 하는 이제 지지자들이 갖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종교 지도자 얘기하셨는데요. 정치의 유사 종교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주의할 게 지지자들은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 있죠. 어느 뭐 정당이든 단체든 간에 강성 지지자들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강성 지지자들의 발언에 어느 정도의 그런 리더들, 그 정치적인 리더들이 그걸 제어하고 그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당 그리고 그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그런 척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색출하는 그런 위험한 좀 정당 정치에서 저는 위험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우리 정 위원장 그 태극기 부대 뭐 가스 그 할아버님들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지금 난처해 하는데 네. 힘드세요 그분들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네. 저 정선화에 대한 강성 지지층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려면 굉장히 이슈를 좀 만드세요. 네, 좀 네. 도와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될것 같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그런 그 정치적인 강성 지지자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MZ 세대에서는 특히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오히려 해당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네네. 또 주변에 보면 이 정치적 갈등이 문제 해결보다는 싸움으로만 번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뉴스를 소비하는 것 자체에 지쳐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정치 뉴스는 꺼버리고 관심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준만 교수가 뭐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뭐 이런 저서를 소개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예전에 그 빠 정치라고 했었잖아요. 차라리 빠 문화가 훨씬 낫다. 지금의 팬덤 정치 문화보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싸우진 않는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누구 좋아했어요, 가수? 뭐 H.O.T 팬들이 있고 잭스키스 팬들이 있으면 서로 풍선 들고 색마다 달랐잖아요. 제 세대를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빠 문화, 정선아 위원장도 그 세대인가요? 네, 저도 그 세대예요. H.O.T 잭스키스. G.O.D 좋아했어요? 누구 좋아했어요? 저 G.O.D. G.O.D. 그 파란 풍선인가요? 하얀색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늘색 풍선 맞네요.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우리 H.O.T였죠? 아니요, 저는 다 팬은 아니었습니다. 신경해요? 이런 이야기? 저도 풍선 들고 있었다는 게? 잭스키스 노래 좋아하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H.O.T 노래가 다시 뜨는 것 네, 같더라고요. 다시 그 리메이크돼서 캔디. 네, 캔디. 네. 네. 얼마 전에 그 아이 개학식에 입학식 갔더니 캔디에 캔디가 맞춰서 나왔어요? 아이들이 댄스를 추더라고요. 뉴진스의 힙보이? 뭐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이건 뉴진스의 뭐 힙보이 그거 추고 캔디도 H.O.T의 추고. 캔디를 추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런 빠 문화가 차라리 팬덤 정치보다 훨씬 더 낫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중간이 없는 뭐 아니면 도식 사고, 이제 이분법적 사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일. 여기 언론이 또 한몫을 하죠. 저희가 또 한몫을 하죠. 아니, 저는 이제 팬덤 정치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팬덤 정치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정치학 쪽에서 좀 걱정이 하는 게 언어의 저질화가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치 언어들이 이제 저급하게 희화하는데 그 틀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말이 흉기가 되고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를 서로 이렇게 남발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가 되고 서로 침뱉고 모욕하는 이러한 문제, 정치의 일상이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각 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유튜브 이런 곳들에서 좀 오히려 이런 콘텐츠들이 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까지 좀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콘텐츠들이나 강성 유튜브 콘텐츠들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 사회 정의나 규범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문제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인데도 그것만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진짜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사실들을 조금씩 끼워 넣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를 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 증명을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탁해지는 거죠. 저는 유튜브에 아까 말씀하신 게 확증 편향 이제 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좀 언론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들을 가지고 좀 기사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게 그 혐오의 네. 발언, 모욕적인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딱 따옴표 보도해가지고 막 전달을 하잖아요. 이게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더 극단적인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거를 우리 언론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기사 제목은 하게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사람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야기하세요. 아니, 일반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그 콘텐츠를 먼저 접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의견과 유사함으로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한쪽으로만 보다 보면 이게 진실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인지도 이제 판단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이게 또 편향적 사고 중에 제일 먼저 저는 금방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게 또 광우병 사건이 아니었나 또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광우병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었죠. 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네, 그랬어요. 갑자기 그 편향점, 확증 편향이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런 또 아픈 뭐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확증 편향 이야기 나오고 무주의 맹시, 뭐 선택적 인지, 그로 인한 확증 편향 이게 어느 순간 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민원연에서 유튜브까지 전부 강의하기 힘들잖아요. 워낙 컨텐츠도 많고. 좀 후원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상대자가 지금 2명이거든요. 근데 2명이 아침에 10개 최소한 기본적으로 10개의 매체를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유튜브 콘텐츠는 저희가 정말 특별한 시기 선거 시기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선거 시기에 저는 과거에는 이제 약간 보수적인 유튜브 콘텐츠들 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보적인 매체의 유튜브 콘텐츠도 해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예, 양측에서 이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약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콘텐츠를 운용하는 거나 이런 팬덤 정치에 극대화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양쪽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전북은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 손주아 처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전북은행 이자 장사 문제 이쪽에 요즘 굉장히 열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문제의 의식의 흐름은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하반기에 전북은행이라는 이제 곳에서 출입기자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예, 출입기자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일부의 기자분들이 야유회를 갔다 왔어요. 전북은행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이게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특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네. 처장님 그 정도는 좀 봐주자고.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네. 말을 하겠지만은 일부 기자분들의 일탈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자정작용이 되면 좋은데 그 내부에서 이게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예대금리 차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보도가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야유회는 가는데 이런 심각한 예대금리 차 문제는 보도를 왜 안 하지? 라고 시작하면서 양적 분석을 좀 했죠. 네. 그랬더니 지역 신문 뭐 방송에서도 보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홍보성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대금리 차 문제라든지 지역민을 홀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네 하고 보다가 보니까 주주가 심각하네? 주주 구성 문제를 한번 들여다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지배구조, 은행의 지배구조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의식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전북은행 지난해 당기 순이익 많이 났죠? 네, JB금융그룹의 경영 공시에 따르면요. 전북은행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시중은행들 조심해 사회적 책임 다하라고 엄포를 놨죠. 네, 정부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압력을 넣어서 은행 예대 마진 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돈을 넣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빌려간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이 폭을 줄이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같이 내려와졌어요. 예금, 그러니까. 대출, 금리. 이게 결국에는 예대 마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눈속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남들이 어려울 때도 은행도 함께 동참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은행이 너무 이윤만 챙기고 사회적인 책임을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예대금리차 문제나 이런 거 심각하게 들여다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북은행 지금 그렇게 얘기해도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금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거든요. 좀 정치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적인 문제만 관심 갖지 말고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북은행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지배구조를 자꾸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언론사 같은 경우도 언론사에 어떤 주주들이 들어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친기업적인 발언을 하는 언론사가 그 스피치를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들도 많이 하는데 은행의 지배구조는 왜 관심 갖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전북은행이 향통은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호해야 될 지역은행 이런 인식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은행과 관련해가지고 뭐 지역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신문사에서
집토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배 구조를 봐야 되는 게 뭐 금융사 경쟁력 가늠하는 잣대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 경영진과 네. 이 사회를 누가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익의 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움직이는 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지배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방은행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이 우리 지역의 은행이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은 어떻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출입 기자분들은.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서민들이 주 대상으로 자금 유통을 하는 지방은행에 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들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적으로 전북은행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대 주주, 2대 주주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은행이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 은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 영역도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김 아나운서가 그 역사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방금융 지배구조 점검을 한 언론사 더벨에 의하면 김한 전 제비금융회장이 10년간 그룹을 이끌면서 현 지배구조의 기틀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라고도 하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10년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했고 2013년 제비금융지주를 설립했고요. 2011년은 제비우리캐피탈, 2014년엔 제비자산운용과 광주은행을 인수하면서 그룹 도약을 주도했습니다. 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모양새였지만 제비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인 삼양사는 때때로 김 전 회장과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회장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광주은행 인수에 반대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 등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양사의 존재감으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도 제비금융의 지배구조의 특징인데요. 지방금융은 오너십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회장 승계 과정 때마다 정관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이비금융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오너 일가 중심으로 리더십을 구축해서 바람막이를 만들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회장 견제, 또 외풍 차단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김한 사장님, 회장님, 네. 네 얼마 전에 세계 소리부 축제 한 12년 동안 잘 조직위원장이셨나? 조직위원장이셨죠?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네. 네, 했는데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이셨군요. 전 이걸 이제 알았네요. 저는 지금 김나연 아나운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손 차장님이 앞에서 말한 2대 주주 거기는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사모펀드긴 한데 네. 온라인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소개된 걸 보면요. 2021년 서울에 설립된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글로벌 선도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은행에서 다년간의 성공적인 경영권 바이아웃 투자, 또 피투자 기업 경영과 가치 증대, 또 다양한 M&A 자문 경험을 쌓고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사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뭐예요? 행동주의라는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과격할 것 같아요. 그래요? 행동주의 하면 약간 뭔가 운동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모펀드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증상이다. 물론 기업 구조가 개선되고 뭐 투명화되거나 소액주주 권리를 찾는다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행권까지 이렇게 좀 개입이 되고 특히 최근에 외환시장이 개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한국이 최적의 사냥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이라는 게 있고 그 윤리라는 게 필요한데 네. 오히려 그냥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에만 너무 목적이 네네. 해서 가 있는?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되는 건 주주들은 당연히 좋은 정책이죠. 네.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약간 불안한 게요. 네. 이게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 지역 은행들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러한 저평가된 은행들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은행들이 좀 긴장하고 금융당국도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우리 손주아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쏙쏙 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방면에.
애쓰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잡설 부분으로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밌고 더욱더 좀 재밌는 캐주얼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뭐 본 영화 전화했더니 뭐 대회비 보러 갔다고. 네. 재밌어요, 대회비? 저는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대회비 부산을 배경으로 한 부산이에요? 네네. 1992년이 배경으로 된 영화인데요. 이 만년 국회의원 후보 해웅과 정치판의 숨은 실세 순태, 행통파 조폭 필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비밀 문서를 손에 쥐고 판을 뒤집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범죄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것까지는 그건 아닌 것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굉장히 이런 영화들을 하면 주로 그 무대가 부산이에요. 이것도 조금 문제 있어요. 지역 차별이 있다고. 좀 뭐든 좀 스케일이 크면 다 부산이고 경상도 쪽인 거.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게 또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또 과장됐다라고 어느 쪽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예전에 이런 정치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요즘에 또 그게 빗대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보는 내내 이게 평점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진짜일까,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또 제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다, 또 너무 과장됐다, 이 어느 쪽도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선가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있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 조폭과 정치판의 어떤 유착관계, 그런 거죠. 그 영화 평점에서 뭐 관객이 쓴 말을 보니까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하물며 동네 이장 선거에도 작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선거판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영화에서처럼 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포섭한다거나 그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나름 공약도 분석들도 작전 아닌 작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이 하죠. 전 제발 작전이나 전략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죠. 좀 너무 전략이 부재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권력하고 결부된 내용들의 영화들이거든요. 또 권력과 관련된 영화들 재밌게 본 거 있어요? 저는 몇 년 전 영화이긴 한데요. 저는 내부자들만큼 이거 너무 재밌게 보는 내부자. 내용이 없어서 네. 어떻게 그렇게 언론과 정치와 이런 권력 관계들이 이렇게,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와 못지않은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자들도 어차피 끝은 실패이지만 네. 그 전체적인 맥락은 굉장히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었고, 네. 그런데 우리 전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초반에 실패를 해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지역민들한테 알려졌고,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관계자들은 지금 브로커로 활동했던 분들은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처벌이 지금 이제 선고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지역에서의 정치와 언론과 그리고 여러 이제 업자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의 주요한 요직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인식은 돼 있었죠. 그런데 진짜였네? 네, 진짜 라고. 이거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었고, 전 또 재밌었던 게 이게 현직 기자가 관여가 돼 있었는데, 이걸 또 밝혀내기 위해서 지역에서 이런 주요 언론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브로커로 활동한 기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언론사들이 굉장히 활약했던 이런 정말 영화 같은 요소들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을 제외한 방송 쪽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네. 예, 이제 언론사들이 굉장히 역할을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이게 전국적인 흥행 사건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이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출연했던, 그러니까 뭐 MBN이라든지 KBS라든지 시사 프로그램 전국 단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거 취재 많이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전국적인 흥행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뭐 민원연 내에는 또 영화 모임이 따로 있죠.
네, 영화 모임이 있어서 저희 영화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영화를 최근에 봤나요? 원래는 좀 재밌게 보려고 너무 민원련이 딱딱하니까 영화 보면서 우리 재밌게 얘기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요? 지금 뭐 보면서 맨날 정치 영화 보고 페미니즘 영화 보고 뭐 이렇게 영화 보면서 계속 뭐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있어서 회원들이 좀 시험시험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잠깐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네. 거기는 안 가는 걸로. 저는 그 현실을 굉장히 투영을 했는데 네. 또 있을 것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더킹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재밌게 그 봤어요. 검사. 지금 또 조인성. 검찰공화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조인성과 정우성의 그 케미 뭐 여러 부분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율사들이 많잖아요. 검사, 변호사 출신이 많고 교수 출신들도 많은데 와 그렇게 결국에 권력의 끝은 국회의원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는 MZ 세대는 뭐 저는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네. 말씀해주신 것들 다 재밌게 보긴 했어요. 더킹, 내부자들, 네, 대배빈 이제 볼 거고. 네. 네. 정직한 후보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왜요? 정직한 후보 아. 정말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다면 뉴스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재밌을까 싶더라고요. 정직한 후보. 네. 현실에선 없을 것 같아서 재밌는 그거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저기 뭐 약간 신내림 받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맞아요. 계속 계속 진실만 거짓말을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뭐 그랬던 이야기 같은데 그건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좀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이렇게 뻥 뚫리는 거 대리만족 뭐 이런 느낌을 줬다. 근데 저는 뭐 대리만족을 내부자나 더킹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브로커가 되고 싶어서 한번 이 지역 사회에서 한번 획을 긋고 싶은데 아직까지 기회가 안 오네요. 네. 자, 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면 이런 영화 재밌겠다 뭐 있습니까? 저는 후보들의 사모님들 음. 얘기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사모님의 내조 얘기 네. 그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좀 오래된 드라마에 김남주 나왔던 내조의 여왕이라고 네네. 그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본 영화도 나와도 재밌지 않을까. 오지호 나오고 네네, 김남주 김남주 나오고. 나왔던. 네네네. 또 저는 손주아 처장의 일대기를 민원연의 어떤 활약상 이게 결국에 이제 손주아 처장은 국회의원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막 했던 거야. 근데 뒤로는 항상 검은 거래가 손주아 처장을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굉장히 빌런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뭐 정치판이나 선거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 영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입담들도 늘어나고 또 이제 캐주얼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어땠습니까? 저도 뭐 진지한 얘기도 하다 영화 얘기도 하고 오늘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네, 손주아 처장님. 네, 좀 캐주얼하게 가고 싶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통시사하는 느낌으로 지금 임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이야기 듣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납득도 많이 가고. 네. 많이 공부했어요. 정선아 위원장. 네, 저도 뭐 좋은 정보와 유쾌한 대화로 오늘도 뭐 숙제 같은 하루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사드립니다. 이대로 고정 가시죠. 네. 이런 그때마다 발언을 다르니까 네.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뭐 정치 이야기도 해봤고요. 뭐 전북은행 이야기도 해봤고 사회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들이 항상 여러 파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복하게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새 생활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때는 또 그런 시기 보내면서 또 다음 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시즌 4 천태만상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